그 당나라 중에서도 가장 전성기가 이 당세종부터 당현종까지, 당현종의 개원 연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역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화려한 정점을 찍은 시대고, 그때 이제 영웅들이 무진장 나오죠. 그러니까 왕조에서도 나오게 되고, 우리가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분들, 뭐 당태종이라든지 당고종이라든지 칙천무라든지 당현종, 양귀비 뭐 이런 얘기들 다 한두 번씩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다 들어봤던 이야기들. 어벤져스의 시대. 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현장 스님께서 이제 인도를 떠나서 중국으로 오실 때도 일이 많습니다. 오실 때도 이제 나중에 파미르고원을 넘어야 되고, 쉽게 말해 설산과 총령을 넘어야 되고, 이제 복잡한 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더스강에서 서북인도의 인더스강을 건너면서 이제 풍랑을 만나고,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황하도, 중국의 황하도 1900년대 초까지 양쪽에 점집이 쫙 있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왜? 그거 건널 때 죽을까 봐 사람이 이렇게 점 보고 건넌대요. 물론 뭐 점 보고 건넌다고 그래서 그게 괜찮을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요즘하고 시절이 다른 겁니다. 예전에는 그런 걸 건너는 게 조그만 배로 이렇게 다 건너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하르샤왕, 게일왕이 후원을 해줘서 큰 배를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장만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돌풍에 이렇게 휘청거리면서 강에 경전들이, 안타깝죠. 경전들이 쏟아져 내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경전을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지고 온 게 657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권수도 아니고. 그중에서 번역한 거를 1338권을 번역했거든요. 근데 도선의 자장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가지고 오신 것의 반도 번역을 못하고 돌아가셨다,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안타까워 하거든요. 도선율사가 현장 스님보다 더 오래 삽니다. 한 3년 정도 더 오래 사셨을 거예요. 그래서 현장 스님 최후 기록까지 이렇게 탁 남기고 당신이 돌아가셔요. 아마 태어나신 거는 더 일찍 태어나셨을 겁니다. 그렇지. 그분은 500년대 분이니까 더. 근데 뭐 아시다시피 뭐 가는 데는 그게 없으니까 일찍 가시는 분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엄청난 양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엄청난 양을 가지고 오신 거고, 그 중에서 일부가 이제 배가 기울면서 이제 쏟아져 들어간 거고, 그래서 그거를 현장 스님이 또 꼬꼽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빠진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걸 다시 필사에 와라. 내가 여기서 기다리겠다. 강 건너서 기다리겠다. 그래서 필사에 오고, 그리고 이제 왜 강에서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이런 일이 만나는가 이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래. 여기가 당신이 딴 거는 다 가지고 갈 수 있어도 꽃씨 같은 것은 반출이 안 되게 돼 있다. 꽃씨 같은 것을 가지고 간 게 아니냐? 이러니까 꽃씨도 내가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것들을 여러 가지를 이 양반이 가지고 오세요. 인도 거를 중국에 이제 소개시켜 주려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중국은 이제 막 떠오르는 국가여서 인도보다 문화 수준이 떨어졌어요. 문화 수준이 떨어졌어요. 그건 현장 스님도 대당서역께서, 현장 스님은 중국 어떻게 중화주의에 빠져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중국계 대단하다라고 늘상 그런 식 관점을 취하는 분인데도 저때 인도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거 보면 나는 문명을 이 인도 문화, 높은 문화를 내가 당나라에 가지고 가서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야 된다. 인도 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가기도 길도 험한데 가지 마라. 그리고 너네 거기 좀 상태도 안 좋고 찌리한데 출세해서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냥 여기서 살아라.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그런 거죠. 우리도 어떤 뭐 굉장히 대단한 학자가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최고까지 올라갔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래도 이 기술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들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내가 고국을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가려고 했을 때 거기 사람들이 네가 힘들게 와서 이렇게 했는데 굳이 갈 필요가 있느냐? 그냥 도와주고 싶으면 뭐 이렇게 네가 힘이 있으니까 문화적인 걸로 이렇게 좀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사람 인편에. 그때 현장 스님은 나는 그런 게 아니다. 나는 꼭 가서 내가 우리 고국을 높여야 된다. 그리고 불교를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인도 문화가 높았던 건 맞아요. 저 시절에. 그리고 이제 조금만 지나면 당나라가 이렇게
떡상하면서 마치 테슬라 주가처럼 이렇게 막 암벽 등반하듯이 올라가면서 이제 역전됩니다. 바로 그 다음 세대에 역전됩니다. 그리고 그 역전의 가장 핵심 카드를 현장 스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저게 문화적 그런 것도 교류가 되지만 전 세계의 정보가 현장 스님. 그 당시 당나라 입장에서는 전 세계. 지금 전 세계가 아니고 지구본의 전 세계가 아니고 당나라가 알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전 세계. 그리고 저게 이제 나중에 실크로드를 완전히 다 장악하고 그걸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현장 스님한테 있거든요. 현장 스님한테. 정보가 엄청나니까 당신이 다닌 것만 해도 뭐 110개국에다가 뭐 20개국 뭐 이렇게 들은 거 이런 것까지 막 다 해서 다 하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인도 사람들은 인더스강에 강의 신이 꽃씨 반출은 안 되게 돼 있다. 그래서 꽃씨를 반출하려고 하면 배를 뒤집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딴 건 몰라도 그거는 좀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잘 믿었어요. 많이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래로 문화가 나가는 거를 마치 문익점에 목화씨들이 오듯이 그렇게 하는 걸 막기 위해서 강해신인 노에서 너에게 그렇게 했다. 뭐 이렇게 했더니 저 미국 학자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현장 스님이 머리는 좋은데 의외로 잘 믿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전문적으로 현장 스님이 연구한 학자인데 그 양반이 그렇게 써. 이 양반이 순진해가지고 잘 믿고 그리고 그 양반은 되게 재밌는 게 이 순진한 모습, 순진하게 잘 믿는 모습이 서유기에서 약간 얼삐가게 되는 거다. 거기도 보면 약간 이렇게 사람이 약간 이렇게 약간 들떨어진 것 같처럼 사람이 믿거든. 현장 스님은 주식하면 안 됩니다. 완전 팔랑기 누가 얘기만 하면 그래 이렇게. 자, 현장 스님이 이제 인더스강을 건너서 이렇게 넘어오시는데 갑자기 좀 전까지 없었던 지도가 생겼네. 이 지도에 보면 이쪽에서 이렇게 넘어서 다시 일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실크로드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천산산맥 위에가 천산북로,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천산남로, 그 다음에 그 밑에가 타클라마칸 사막, 여기는 오아시스가 하나도 없는 죽음의 사막이고 그 밑에가 서영남로 이렇게 이 실크로드,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중국의 서쪽, 그래서 뭐 도낭, 무의, 주천, 장액 이렇게 하서 사군이 있는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가실 때는 이쪽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국문태를 만나고 이렇게 가셨는데 올 때는 이 양반이 이 남쪽 길로 옵니다. 아마 국문태의 나라가 끝났다는 걸 아셨던 것 같아. 이미 당나라가 팽창해가지고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 저기까지 왔으나 이미 나라가 망했습니다. 당나라가 막 대외적으로 그게 당태종 때니까요. 당태종이 쿠데타로 친위 쿠데타로 집권한 분이고 그런 분들의 특징이 대외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겁니다. 그래야 내부적으로 왕위 계승이 정당하네, 정당하지 않네 이런 반발들을 무마시켜 버릴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고구려 정벌도 그런 차원 중에서 나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조 같은 경우가 단종을 이렇게 해서 샥 해서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여론을 돌려버리려면 외국과 전쟁을 하면 된다고요. 확장을 하고 거기서 이겨서 전리품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거기 승전을 해가지고 배상들이 들어오면 배상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입을 닫습니다. 왜? 삶의 질하고 이게 소득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정당화돼 버려요. 그런 작전들을 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뭉개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게 뭘 했다는 둥, 뭐 이렇게 뺏었다는 둥, 자기 게 아니라는 둥 뒤에서 꿍시렁거려요, 사람들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리고 당세종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영웅 기질이 있는 사람이라서 막 다 치고 들어갑니다. 여기 치고 저기 치고 저기 치고 그렇게 해서 현장 스님이 돌아오실 때 벌써 국문태의 나라는 망했고 그래서 현장 스님은 서영 남로 쪽으로 오세요. 서영 남로에서 이제 호탄에서 이제 오래 머무르시거든요. 호탄이 한 이 근처쯤 되는데 여기서 당나라에서 오는 상인을 사신을 만났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돌아가려고 한다.
당나라로 귀국하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 당태종에게 편지를 씁니다. 거기서 그때 1차 편지를 쓰는데 그게 이제 잘못했습니다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계엄령을 어기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봐주시면 제가 참 열심히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당태종은 저때 이제 고구려를 정벌 하려고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도 그 편지를 딱 받는 순간에 벌써 이 사람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영웅적 판단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제가 쉽게 얘기하니까 쉬운 것 같지만 내가 황제예요. 내가 지금 황제예요. 그리고 내가 무서울 게 하나도 없고 어떻게 보면 미국 대통령도 아니고 미국 황제야. 그런 상황에서 내 말을 어긴 사람을 필요하다고 그래서 굳이 제가 저거를 받아줄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권위가 무너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판단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저분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용서를 해주고 이제 오시라고 합니다. 오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 스님이 여기서 상당히 기다렸어요. 그게 만약에 황제가 노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이게 피곤해지거든. 그래서 여기서 좀 머물렀어요. 저 머무르는 저 호탄이 아주 중요한데요. 저는 현장 스님이 저기서 아마 경전을 또 모았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경전을 십륜경. 십륜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십륜경? 못 들어봐도 됩니다. 지장보살 경전이 세 종류가 있어요. 십륜경이 있고, 그 다음에 점찰경이 있고, 점찰선악업보경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장경, 지장보살 본원경이라고 하는 경전이에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지장 삼부경이라고 합니다. 뭐 정토 삼부경, 약사 삼부경, 호국 삼부경 하듯이 이 세 개가 가장 중요한 경전이에요. 경전인데 이 십륜경은 진즉에 들어와서 번역이 됐었는데 현장 스님이 대집 지장 십륜경이라는 새로운 버전을 가지고 오세요. 저기서 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호탄이 되게 재밌는 게 지장보살 신앙이 완성된 데가 호탄입니다. 언뜻 생각할 때는 관세음 보살이나 뭐 문수보살이나 이런 분들처럼 다 인도에서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지장보살은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도적 기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완성되는 데는 호탄이에요. 저 호탄이 두 가지가 불교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화엄경의 풀세트가 완성되는 것도 호탄입니다. 그러니까 남인도에서 화엄경이 시작이 되지만 남박의 인도의 맨 꽁기 쪽에서 시작이 되지만 실제로 화엄경이 이렇게 돌거든요. 완성이 되고 난 뒤에 그 흐름들이 이렇게 돌다가 여기서 풀세트가 완성이 돼요.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화엄경이 완성되는 데하고 그 다음에 지장보살 신앙이 완성되는 데가 둘 다 호탄이에요. 호탄. 그래서 호탄이 무진장 중요한 데입니다. 무진장 중요한 데. 십륜경, 대집 지장 십륜경. 여기는 현세적 신앙만 얘기해요. 지장보살의 현세적, 관세음보살하고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저 경전에서는. 여기서는 사후세계, 사후구제라고 하는 게 나왔고 여기는 현세수호라는 게 나와요. 이 점찰경은 전부와가지고 참회하는 거예요. 참회경전이에요. 참회경이 약간 다릅니다. 색깔이 완전히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맨 처음 지장보살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나중에 이쪽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장보살 하면 돌아가신 분을 구해주고 구제해주고 명부에서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뭐 지복 시왕 10번의 심판 뭐 이런 거 관련돼서 뭐 염라대왕이라든지 이런 시왕과 관련돼서 뭐를 해요. 그래서 절에 시왕전, 명부전, 뭐 지장전 이런 데 가면 다 그런 게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거는 여기 얘기예요. 여기 얘기. 여기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여기에는 관세음 보살이 마치 현세적인 걸 도와주듯이 그런 내용밖에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게 다른 거고 이게 언제 이렇게 되는 거냐면 700년대 초, 600년대 말 700년대 초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중국에서 바뀌기 시작해. 근데 그 원판이 호탄에서 시작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경전도 호탄에서 부처님이 설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이렇게 보시면 이 호탄 서남 쪽에 카라시카에 코마리 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우각산이래, 우각산. 그게 거라제아 산인데 지금 그 경전에는 거라제아 산으로 나옵니다. 저기 설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를 사실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참 저런 데를 못 가보니 안타깝지. 예. 아니 근데 가도 유적은 없습니다. 가도 유적은 안 남아 있습니다. 저희 다 옛날 얘기라서. 그래서 호탄도 땅이 넓으니까 저 거라제아산을 중심으로 해서 지장보살 신앙이 있고 호탄 아마 좀 뭐 이렇게 번성한 쪽에서 화엄이 완성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호탄 사람으로서 이 실찬한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실찬한다라고 하는 스님이 695년에서 699년 동안 695년에 낙양으로 와서 80권 환경을 가지고 와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저 지장보살 본원경도 실찬한다가 번역했다라고 카드라 통신으로 전해요. 카드라 통신으로. 그래서 지장경을 누가 번역했고 원래 저게 외부에서 들어온 건가? 중국에서 만들어진 건가? 이게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 정황들로 봤을 때는 호탄에서 시작이 돼서 그게 중국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호탄하고 중국하고 초기에서부터 영향이 굉장히 영향관계가 커요. 그래서 처음에 중국 불교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제가 해드렸었냐면 인도로 유학 간 첫 번째 스님 주사행이라는 사람인데 그 양반이 간 데가 호탄이에요. 호탄이에요. 인도까지 못 갔다고요. 호탄까지 가서 그때 이제 소품반야경 구하러 갔다가 대품반야경을 구해왔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거의 뭐 전설의 고향급으로 해드렸지. 벌써 기억이 안 나지. 주사행이라는 사람이 있었나? 그 뭐지? 어디서 들어봤다 말았나 어쩌나? 그러면 됩니다.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돼야 제가 나중에 이걸 가지고 또 약을 팔면 여러분이 그래요? 이러면서 듣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알아들으면 나중에 우리 같은 사람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호탄이 아무튼 무진장 중요해. 네, 무진장 중요해. 그리고 당나라 때 이제 나중에 밀교 시대가 되면 호탄에서 이렇게 탁 하면 비사문천왕 신앙. 그것도 이제 호탄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거기에 지장보살 관련된 게 있다더라. 그래서 이 경전을 가지고 와서 나중에 번역을 합니다. 실제로 번역을 해요. 당신이 번역을 해. 그때 그 서문을 쓴 게 신라 사람이었던 신방이라고 하는 그 스님이 굉장히 좀 머리가 굉장히 좋았는가 봐요. 그리고 현장 스님하고 잘 이렇게 아구가 맞았는가 봐. 신라 스님들 중에서 현장 스님하고 잘 안 맞습니다. 의상 스님도 뭔가가 삐뚤어져서 제자 되려고 왔다가 화엄종으로 가버렸고, 원측 스님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원측 스님하고는 아주 서로 약간 현장 스님하고는 아니지만 약간 악의적인 서로 사연들이 있어요. 나중에 들어보면 진기한 이야기가 또 이렇게. 그리고 순경 스님도 굉장히 좀 대단한 분인데도 좀 석연치 않은 또 뭔가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장 스님이 외국인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조금 낮춰보는 게 있었다. 이 양반이 천재적이고 그러는데 너무 중화주의에 빠져서 자기 거 중국 거여야만 된다라고 하는 뭔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고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경전을 번역하면 한문으로 번역하면 번역이 완전하니까 원전은 안 봐도 된다. 요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생각들을 할 정도니까 이게 뭐 참 그렇죠. 그래서 저걸 번역할 때 서문을 써요. 이 신방 스님 대승방이라고도 하는데 이 양반이 서문을 쓴다. 현장 스님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 현장 스님 원래 인도식 이름이 마하야나 대바 대승천이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이 대승방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이름을 따서 지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경전에 서문을 쓸 정도면 예전에는 서문 쓰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최고급입니다. 그리고 현장 스님이 나중에 번역할 때 카드라 통신이 한 가지 더 있어. 그 카드라 통신이 재밌는데 그때 옆에서 도와줬던 스님이 현수법장 스님이라더라. 근데 그거는 아닐 겁니다. 그거는 아닐 겁니다. 현수법장 스님은 화엄경 번역할 때는 참석을 해요. 근데 현장 스님 때는 참석을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대들이 다 겹쳐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분리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영웅이 진짜 난발한 시대예요. 한 명만 나와도 대단한 사람이 뭐 같은 시대에 안 그러면 그보다 조금씩 뒤에 막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진짜 뭐 대단한 시대지. 저런 시대 때 한번 살았으면 잘난 척을 못했겠지. 잘난 척을 못했겠지. 이 시대가 좋아. 이 시대 좋다. 이 시대. 저런 시대에 살았으면 진짜 찍소리도 못하고 이러고 밑에서 시키는 거나 야 뭐 가까라 이러면 예 이런 거나 하고 있었겠지. 사환이지 사환. 현장 스님 제자 그 원측 스님은 신라 왕족 출신인데 6개국어에 능통했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도 이거 그게 제대로 대우를 못 받는다고. 그래서 비주류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뭐 그런 스토리들 제가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 그건 또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현장 스님이 여기서 요 경전을 입수를 한 것 같고 이거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 지장경은 호탄에서도 성립이 다 안 돼 있었던 것 같아. 예, 그리고 지장경이 나중에 실천한다가 번역을 했는지 어쩐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실천한다 때 일부 자료들이 들어와요. 들어왔던 거는 100% 맞습니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저 시절부터 저 실천한다가 활동하던 저 시절부터 약간 기록이라든지 유물적인데 지장보살이 사후세계랑 관련돼서 자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뭔가 충격을 던진 지장보살 신앙에 변화를 줬었던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의 완비된 경전은 아니고 중국식으로 그게 이제 좀 닦이면서 나중에 지장경으로 완성되는 것 같아. 예, 중국 버전으로 완료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 호탄이라고 하는 데가 아무튼 두 가지가 중요하다더라. 라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화엄경이 완빵으로 만들어진 80권 화엄경, 그걸 신역 화엄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주본이라고도 하고 의상대사나 지엄 스님이 가르치고 의상대사나 법장 스님이 배웠던 건 60권 화엄이고 그리고 저게 이제 신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구역. 그건 불타발타라라고 하는 분이 번역을 했었던 경전이고 그래서 그건 60권짜리고 이건 80권짜리고 그래서 이걸 주본이라고 하는 이유는 측천무 시절에 번역이 돼서 이제 측천무가 당나라를 끊고 주나라를 세워요. 그래서 그걸 이제 주나라 시대 때 번역이다 그래서 주본 뭐 이렇게 좀 복잡합니다. 뭐 그러려니 하세요. 그러려니 하세요. 그래서 호탄이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중요한 실크로드의 거점이었고 서영남로의 최고 거점 도시가 호탄이었고 저기서 지장보살 신앙이 완성됐다더라. 그리고 저기에 두 가지 층위가 있었을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현세 지장신앙, 그 다음에 사후 지장신앙. 그리고 그렇게 넘어가는 이유는 지장보살이 사후까지도 관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지장보살은 무불시대 부처님이거든요. 무불시대 부처님이라는 게 뭔 뜻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56억 7천만 년 뒤에 미륵 부처님이 나오세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사실은 가신 분입니다. 이게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과거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현장 스님 기록이나 이런 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과거 사불, 과거에 있었던 네 분의 부처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구류손불, 구나모니불, 가섭불,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리고 미륵은 미래불입니다. 그래서 미륵. 요 사이가 비어 있는 거죠, 지금. 이거를 무불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안 계신 시대. 그때 최고 통수권자가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아니고 보살님들 중에서 당신이 좀 대리로 맡아주세요. 지금 대통령은 유고시고 그 다음에 다음 대통령은 아직 안 뽑혔고 우리도 그런 거 했었잖아요. 서울시장도 뭐 그렇게 했었고 뭐 그렇게 했었잖아요. 지금 다 겪어봤잖아요. 그때 이제 최고 대통령은 아닌 거예요. 아니지만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거지. 그게 지장보살이에요. 그러면 그 직무대행을 하려면 현세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사후까지 다 할 수 있는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무불시대에 어떻게 주관자다라고 하는 거는 이 십륜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호탄 쪽에서 점점 지장신앙이 활성화되고 발전되면서 아마 그렇게 됐을 거다. 그리고 지장보살님이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모자 같은 거 쓰고 나오잖아요. 우리 같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다 두건 같은 것도 쓰잖아요. 그게 약간 더운지역 문화입니다.
뭐 저 페르시아 왕자들이나 안 그러면 중동 이렇게 하면 이렇게 쓰고 나오거든요. 그 햇빛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머리에 쓰는 버전이 있고 안 쓰는 버전이 있지.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장보살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지장보살 상 중에서 가장 예쁘고 대표적인 게 선운사 도소람 지장보살님이에요. 그거 가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환희심 나는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걸 법륜이라고도 하는데 키 이렇게 배 이렇게 이거 같이 생긴 거를 이렇게 들고 계시거든요. 그게 원래는 보통 일반적으로 한국 불교 안에서의 도상에서는 저거는 치성각열애가 들고 있어요. 치성각열애가 칠성각에 있는 치성각열애가 들고 있는데 그 지장보살님만 보통은 이제 여의주를 들고 있거든요. 여의주, 명주, 보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여의주가입니다. 그런데 그걸 들고 계시는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저런 법륜 같은 걸 들고 계세요. 그게 십륜경에 입각한 도상이다. 라고 우리 같은 사람이 말합니다. 십륜경이 10가지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십륜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이 잔존하기 때문에 저런 도상이 남아있다. 지장경이라든지 안 그러면 나중에 환원기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그런 거하고 막 섞여서 들어가면 그때 이제 보주 들고 석장 들고 여러분이 아시는 그런 계통의 지장보살이 나와요. 그래서 이 디자인도 약간 다릅니다. 약간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존재한다더라. 라는 정도를 기본적으로 아시고 그게 호탄이었다더라. 그리고 여기 이제 화엄경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는 이제 낙양으로 들어오는 게 낙양이 잘 나갈 때입니다. 저 때는 또. 중국에서 왜 장안을 수도로 놓고 자꾸 낙양을 하냐면 낙양까지가 운하가 들어와요. 강남 운하가 낙양으로 들어옵니다. 장안으로는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낙양 쪽으로 나중에 이제 상당 부분이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낙양의 불수기사, 불수기사가 아니고 불수기사. 그 불수기사에서 저 화엄경을 번역하고 이런 얘기들을 해놓는 이유는 뭐냐면 현장 스님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다음에 이제 화엄종 얘기를 할 거니까 이걸 보고 밑밥을 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깔아놓고 그래서 법장 스님도 여기에 참석했다더라. 현수 법장 스님도 참석했다더라. 그런 정도까지 딱 하고 그 다음에 현장 스님이 가지고 온 645년 1월에 이제 장안으로 도착을 하십니다. 당체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작대로로 모셔라. 그 유명한 얘기예요. 주작대로로 모셔라. 현장 스님 주작대로로 모셔라. 그러면 당체종이 직접 가서 맞이했느냐? 아니, 그건 아니고. 왜 당신은 안 갔느냐? 당신은 고구려 정벌 때문에 낙양에 있었어요. 서쪽인 낙양에 있었어. 중국에서 장안은 동쪽에 있고, 장안은 서쪽에 있고, 낙양은 동쪽에 있거든요. 고구려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짜느라고 당태종은 낙양에 있었어요. 그런데 현장 스님을 얼마나 귀하게 모셨냐면 주작대로로 모시고 지금으로 말하면 낙양 시장을 보내. 그래서 현장 스님을 맞이해라. 내가 갈 수는 없지만 네가 대신 가서 해라. 그 낙양 시장 입장에서는 귀찮지. 지금도 가보면 낙양하고 서안하고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기차나 이런 것들이 발전해서 그렇고 예전 같으면 뭐 상당한 거리인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개념으로 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나 된다고 해야 되나? 기차 타고 한 2시간 가면 되는데 그런 정도? 그래서 그러니까 가깝지는 않지만 중국 전체 영토에서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주작대로로 모셨다고 하는 거는 북한으로 말하면 김일성 전용도로로 모시는 거예요. 지금 최고 예우를 하는 거예요. 국빈 대우로 가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편지 쓴 사람한테 국빈 대우를 해준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현장 스님이 돌아올 때 그걸 보려고 장안의 사람들이 대박이 났다잖아요. 야, 저 뭐 대단한 양반이 온다더라. 뭐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는. 그렇게 해서 현장 스님을 나중에 만나기는 만납니다. 그게 장안의 옥화궁이라고 장안 북쪽으로 한 100km 가면 있어요. 당태종이 피서하는 데가 있어. 그래서 궁이에요. 옥화궁. 옥화궁.
그 피서하는 데서 이제 만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나중에는 그게 절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 스님이 그 옥화궁에서 돌아가십니다. 651년에 절로다가 바꿔요. 보통 그래서 옥화사로 바뀌거든요. 아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중국에도 지금 북경에도 가면 옹화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중국 북경을 대표한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간 조계사 같은 사찰이 옹화궁이에요. 북경의 옹화궁. 근데 왜 옹화궁이냐면 그게 옹정 황제가 잠저거든요. 그러니까 황제 되기 전에 자기가 황제 될지 모르고 이렇게 살던 그런 데예요. 그런데 그렇게 황제가 나면 그 사람이 황제가 되면 그 원래 있었던 집을 사람이 못 살게 해버립니다. 왜? 거기는 왕기가 서렸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함부로 못 살게 해요. 그렇게 해서 그걸 절로 만들지. 사람이 살 수는 없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 강화도령 철종 뭐 이런 사람들 거기 궁으로다가 바꿔버렸잖아요.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옹화궁도 지금은 사찰이죠. 근데 궁이라는 이름을 쓰는 이유는 원래는 그게 궁이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옥화궁도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런 데서 만나고 당신이 뭐를 가지고 왔냐면 경전을 657부를 가지고 왔고 사리를 150가를 가지고 왔고 불상을 7구 불상 좋은 거를 다 모사해 왔대요. 당신이 인상 깊은 거는 다 모사해 왔대. 그중에서 지금까지도 가장 대표적으로 남아있는 게 우전왕 불상이라고 하는 걸 모사해 왔대. 우전왕 불상은 인도 불교에서 최초로 우전왕이 만들었다라고 전설적으로 전해지는 불상이 있는데 지금 양식으로 봤을 때는 뭐 굽타왕조 시절의 불상이 아니겠나 뭐 이런 정도의 불상인데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은 그걸 우전왕이 만든 거를 가지고 계속 모사해 왔다. 이렇게 퍼져 있는 우전왕류의 디자인 불상이 있어요. 아쇼카 왕류의 디자인 불상도 있어요. 아쇼카 왕이 모셨다 뭐 이런 디자인 불상도 있어요. 불상과 관련돼서만 얘기하면 둘 다 굴합니다. 왜냐하면 불상은 기원 전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쇼카 왕이나 부처님 당시에는 불상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 전설들을 가지고 있는 불상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들이 유행하는 그러니까 어떤 생김새. 그러니까 불상도 유행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석굴암 불상이 우리나라 불상의 유행을 주도했어요. 여러분이 판단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왜? 석굴암 불상 부처님 전에는 양쪽의 어깨를 다 덮었어요. 부처님이. 대부분 그런 쪽이 더 많았었어요. 근데 석굴암 부처님부터 오른쪽 어깨를 까고 더운 지역 이게 육풍이에요. 더우니까 까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그 당시 사람들이 선호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방식의 불상들이 유행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어깨를 드러낸 이걸 편단우견이라고 합니다. 양쪽을 다 덮은 걸 통견이라고 그래요. 중국 사람들은 처음에 불상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한쪽 어깨를 나타내는 거를 드러내는 거를 볼 수가 없었어요. 왜? 어디 살을 드러낸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 부처님은 아침 저녁으로는 양쪽 어깨를 다 덮고 추우니까 인도도 일교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춥다라는 게 우리나라 추운 그런 추위가 아니고 아침 저녁은 약간 쌀쌀할 수 있고 느끼기에 물론 우리 같은 사람이 갔을 때는 쌀쌀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인도 사람이 느끼기에 낮에는 덥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옷을 아침 저녁으로는 양쪽을 다 어깨를 덮고 그 다음에 낮에는 오른쪽을 이렇게 까가지고 이 밑으로 이렇게 당겨버리는 거거든요. 바람 통하게 더우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두 가지 패턴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사람 입장에서는 어깨 드러내는 살을 노출하는 문화가 아니거든요, 중국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어서 약간 덮는 쪽 불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안 덮더라도 뭐라도 걸쳐놓는 불상들로 바뀌기 시작해요, 패턴이. 그런데 우리나라로 와서는 통일신라나 고려 때까지 우리나라가 약간 이렇게 유목문화 계통이 많아서 조선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살 드러내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시면 살 드러내면 굉장히 약간 경박스럽다라고 봤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처음에 연예인들이 뭐 어디를 노출하고 뭐 배꼽티를 입고 나오고 뭘 어떻게 하죠 저렇게 하고 그러면 뭐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애들이 찢어진 거 입으면 꼬매줬다고 하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도 있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엄마가 꼬매줬다 힘들게 다 꼬매놨다 뭐 이런 거
그게 이제 세대차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헐벗고 다니든 딱 째는 걸 입든 뭘 입든 간에 별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용인되는 시절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노출이 자유로운 게 유목문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싸매는 게 농경문화 유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때 그 약간 노출형 문화, 약간 섹시한, 그러니까 부처님한테도 그게 훨씬 더 보기 좋았다는 거야. 그래서 석굴암 부처님이 만들어진 그 시대쯤부터는 전부 오른쪽 어깨를 내미는 쪽으로다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패턴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행 패턴이 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유행 패턴이 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런 우전왕 불상 얘기도 있고, 또 현장 스님이 기가 막힌 불상, 저도 꽂혔던 불상이, 지금도 인도 가면 있는 불상입니다. 인도 불상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불상, 바라나시 양식을 대표하는 불상계 어떻게 보면 지존이에요. 그게 저 사르나트 박물관, 노계원 박물관에 있는 초전법륜상입니다. 초전법륜상. 그 상도 모사해 왔대요. 저도 인도에 가서 그 상을 사왔거든요. 거기 이제 만들어 놓은 걸 사왔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온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 저런 대표급, 당신이 다니면서 스토리도 있고, 그 다음에 불상이 아주 이렇게 장엄하게 잘 되어 있는 이런 불상들을 7구를 작게, 스몰 사이즈로 한 40cm, 20에서 한 45cm 정도 사이로 다 모사를 해서 가지고 와서 중국에서 이제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중국은 다 기술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점점 커지면서, 그래서 현장 스님을 기점으로 해서 약간 불상 패턴도 바뀝니다. 중국의 불상 유행 패턴도 바뀝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자은사 사건이 벌어져요. 자은사. 이게 당태종이 649년에 돌아가시는데, 고종이 이제 황태자일 때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는 벌써 돌아가셨어요. 648년이면 636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벌써 한 10몇 년 됐잖아요. 한 12년, 13년. 그러니까 이제 황태자가 아버지가 이제 조금 이렇게 오락가락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쇠퇴하시니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이제 황태자도 이제 끝발이 있으니까, 그래서 절을 지은 게 자은사. 자애로운 어머니. 자은하면 어머니예요. 그래서 자은사를 건립을 합니다. 건립을 하고 이제 초대 주지로 현장 스님이 가세요. 현장 스님이 가요. 어떻게 보면 효자지.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자은사가 진짜 좋은 거는 중국에서 가장 수익이 좋은 사찰은 소림사입니다. 연 매출이 1조 원. 1조 원의 소림사.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절은 저는 자은사 같아요. 자은사는 진짜 우리식으로 말하면 강남 대로변 한복판에 있어. 아니, 그게 좋은 게 아니고 서안은 일부러 저 자은사를 끼고 그 도시계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자은사가 섞인 게 아니고 자은사를 중심으로 도시계획을 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문화상품까지 넣어버린 거야. 같이. 근데 왜 자은사냐면, 이제 나중에 당신 어머니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저기에 이제 진짜 유명한 건 이제 대안탑이거든요. 그게 이제 현장 스님이 너무너무 감명 깊은 탑의 이야기, 그게 나온다고. 그리고 이게 자은사 하면 보통 현장 스님이 만든 이 대안탑 얘기가 나오는데, 대안탑이 세트가 아닙니다. 황룡사하고 황룡사 구층목탑이 세트가 아니듯이, 황룡사는 진흥왕이 창건을 하는 거고, 황룡사 구층목탑은 선덕여왕 때 창건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0여 년 이상의 시차가 납니다. 100여 년까지는, 100여 년까지 가나? 뭐 아무튼 그 정도의 시차가 나요. 그 정도의 시차가 나. 그래서 같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트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추가되는 거예요. 추가되는 거예요. 요 자은사의 대안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안탑 같은 경우는 고종 때, 여기는 태종 때, 여기는 고종 때, 이렇게 해서 현장 스님이 추청을 해요. 저기다가 경전을 보관하게 큰 탑을 하나 만들어 쓰면 좋겠습니다. 딱 이렇게. 그리고 그거를 돌로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저 탑에 얼마나 애착을 가졌냐면, 당신이
직접 벽돌을 날랐대. 탑 건축할 때 직접 벽돌을 날랐대. 그 정도로 성의를 보여요. 그리고 저 탑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다 경전을 다 보관하기 위해서. 당신이 모셔온 경전을 보관하고 거기서 빼서 이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당신이 인도에서 본 어떻게 보면 최고의 스토리가 있는 탑인 거죠. 그래서 기러기 탑이라고 했다. 저기 원래는 안탑입니다. 대안탑이 아니고 그냥 안탑입니다. 안탑. 단지 나중에 저쪽 천복사에 또 다른 안탑이 만들어지면서 그건 소안탑이 되고 이거는 대안탑이 되는 거거든요. 소대. 그러니까 우리도 한반에 같은 이름 있는 사람 둘이 있으면 소대로 예전에 불렀던 것 같이 이렇게 부르는 것 때문에 저런 거고, 저 안탑에 얽힌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짧게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 스님이 빨리 돌아가셔야 중국 불교 얘기가 제대로 될 건데 현장 스님 생각보다 오래 사셨습니다. 저 당시 기준으로 하면 62, 63세 저렇게 사셨기 때문에 환갑 넘기가 저희 어려운 시절이에요. 그리고 현장 스님 연대기가 약간씩 한 2년 정도 이렇게 오락가락 하거든요. 그래서 64, 65세를 사셨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의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상하고 다음 시간에 현장 스님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아들이 저 불광왕 이연이 이제 태어날 때 그 사연이 있어요. 현장 스님이 왕궁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주작이 나타. 그 주작이 나타난 걸 딱 보고 아들이다. 근데 아들이 나왔는데 저 아들이 태어나니까 너무 불안했다는 거죠. 자기 병이 아들에게 유전될까 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현장 스님한테 물어보니까 아들이 태어난 지 1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때 머리를 깎고 출가시키는.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황제바이오에서 황제 동충하초 엑기스, 황제 버섯 감로스를 드립니다. 사찰로 들어서면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힘들었던 기억은 내려놓고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나를 위한 행복 여행 템플스테이로 당신을 초대합니다.